오늘 대한민국의 중심 5대 유튜브 우리 박사님들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실제로 이건 뭐 가식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실세들입니다. 실세. 자, 황장수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고성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봉교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신혜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은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우리나라 건국기둥 이승만과 박정희 세웠다. 일단은 그 황장수 소장님부터 그 말이 맞죠? 네, 네. 저는 그 네. 첫째 이제 해방이 되었을 때 네. 이승만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네. 미국하고의 네트워크, 네. 또 그 사람이 미국에 대한 역사적이나 또 학술적으로 해박한 신학적인 또 문제, 맞아요. 그 인적인 네트워크 이런 부분이 아니었으면 6.25가 나왔을 때 미국을 조속히 끌어들이고 또 유엔군을 파견받고 또 전쟁이 휴전으로 끝났을 때 미군을 이렇게 남겨가지고 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이렇게 네. 체결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네. 일들을 누구도 네. 못 해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그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네. 중국군이 이제 이 서방에 그 속한 영역들을 침략해서 네. 자기 그 공산화를 시키기 시작할 때 당시 한국처럼 직접 침공을 했고 당시 소련 비행사들이 미군을 길을 1000개가 넘는 걸 격추시켰다잖아요. 소련이 참전을 했어요. 했어요. 중국, 소련이 다 참전을 네. 하고 맞아요. 공산군이 전적으로 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이 휴전을 시키고 땅을 뺏기지 않고 나라를 지켜내는 과정이라는 것은 네. 당시에 한국이 가진 인적 자질 수준, 역사를 보는 시각 수준으로서는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탁월한 영웅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내린 사람, 고 박사님. 네. 이승만은 그때 하늘이 내린 사람으로 이게 판단되는데 정치학 박사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성경은 모르지만 골리앗을 물리치는 다윗 같은 존재죠. 근데 이게 건국이라고 하는 거가 네. 무슨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게 아닙니다. 아, 9대1의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 속에서 투쟁해서 건국한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의 김일성 집단, 김일성 뒤에 있던 소련, 중국의 존재, 그리고 남한의 박헌영 세력, 네. 그다음에 사사건건 우파인 것 같은데도 사사건건 단독 정부에는 반대한 맞아. 김구, 김규식, 그다음에 여운형 세력, 맞아요. 이 모든 세력들에 둘러싸여서 맞아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그 맞아.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서 네. 대한민국 건국을 해내거든요. 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도 네. 이제 61년부터 집권을 했다고 치면 네. 집권하고 10년 동안은 계속 북한보다 우리가 약했어요. GNP가 72년도까지는 네, 그러니까. 졌어요. 집권해서 10년 동안은 GNP도 우리가 더 떨어지고 군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약한 상태였고, 그리고 김일성이가 박정희 암살하려고 게릴라 보내고 암살조 보내고 숱하게 많이 했잖아요. 네. 또 어떻게든 저 회유해서 네. 저 자기 똘마니 삼으려고 그렇죠. 황태성이 내려보내고 맞아요, 맞아요. 이런 절대적인 불리한 상황에서 투쟁하면서 근대화한 겁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투쟁 속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이 투쟁 속에서 근대화를 이뤄낸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주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 네. 지금 우리가 그 보통 종북 주사파들한테 언론 뺏겼다, 뭐 진지 뺏겨서 우리가 네. 불리하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처했던 그 상황과 비교하면 지금 우리는 아직도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요. 맞아요. 할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자, 정치학 박사님. 조지 워싱턴 대학 출신. 우리 이봉규 박사님. 이승만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 자랑 한번 하시죠. 아니, 이승만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존재합니까? 그건 뭐, 네. 저 정광훈 목사께서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승만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쭉 뭐 강연하시고, 네. 뭐 광화문에서 연설하시고 하시니까 뭐 귀에 못이 박였을 텐데, 그때 이승만 때는 이승만 대통령의 주변에 네. 우국 투사가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도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그 옆에
우국 투사들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건 동지들. 맞아요. 다시 말해서 나의 출세보다는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목숨을 던지는 동지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이 이승만 때나 박정희 시절보다 더 위기 상황이다. 비슷한 위기 상황이라는 건 우리가 공유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네. 목숨을 건 동지가 윤석열 대통령 옆에 없다는 거. 없어요. 안 보인다는 거. 큰일 났어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물론 출중하신 세계사적으로 아주 뭐 위대한 인물이고 네. 박정희 대통령의 그 목숨 건 그 해안 네. 이게 위대하지만 그 옆엔 동지들 이 목숨을 같이 걸었는데 일단은 이승만 때는 그래도 전라도 세력 김성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다음에 또 송진우. 아, 그럼요. 이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건국이 된 거죠. 하다못해 저 깡패인 김두한 맞아. 깡패도 옆에서 도와줬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네. 위기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주변에 네. 배신자들만 냄새들이 나오고 간신배들만. 이 찌린내들만 나지. 그렇죠. 야, 저 사람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진짜 우국 우파 동지다. 네. 저 사람 목숨 걸고 싸우는 것 같다 하는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오죽하면은 지금 나오는 얘기가 네. 민주당하고 이재명하고 싸워야 할 때는 조용하게 있다가 네. 저들끼리 전당대회니까 난리가 났어요. 아주 뭐 그냥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큰일이다. 광화문 뒤에 사진 나오는데 네. 저 국민들이 없었으면은 벌써 무너졌을 텐데 그나마 간신히 신라같이 네. 지푸라기로 나라를 저 국민들이 맞아요. 지금 지키고 있다. 저 때문에 정권 교체된 지금 거예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아니 그래서 광화문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으면서도 근데 보면 연설하는 거 보면 광화문 연설을 그대로 해요. 아니, 의식해요. 예. 의식을 예. 하시는데 문제는 저하고 안 만나려고 그래. 저하고. 만나면 이제 골치 아프거든요. 왜냐면 참나. 정광훈 목사하고 만나서 김태원 어. 최고위원 후보도 네. 그다음에 바로 그냥 국힘당에 찍혀버리고 네. 다 공천 탈락하고 이러니까 자, 신혜직 대표는 예. 이승만이가 세우고 박정희가 익힌 나라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네. 한동훈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인정을 합니다. 아. 한동훈은 제주에 가서 아,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 개혁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수 있었다라고. 한동훈이 얘기하고, 그런 말 했어요? 예, 했어요. 그런 발언을 했었고 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관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을 말로만 팔고 있다 이거죠. 말로만. 네. 그렇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계승 발전시켜야 될 행동도 따라와야 되는데 한동훈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가서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 개혁을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제주 4.3을 또 찬양을 합니다. 에라, 이 그러니까 이게 참, 양손에 떡을 쥐고 흔드는 이 우파들이 문제라는 거죠. 참 정말. 말이야. 이번에 김정식 후보가 호남 연설에서 제주와 관련된 4.3을 김달삼 이 간첩 세력에 의한 폭동이었다라고 발언하니까 뭐 사이코패스라는 아, 발언이 누가 했어요? 청년 최고 출마자인 김정식. 김정식 후보. 걔 당선시켜야겠다 이거 아주 참나 이거. 훌륭한 청년이에요. 어허.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5.18 관련 제주 4.3 관련 태용호 네. 그다음에 5.18 김재원 네. 다 국민의힘에서 징계를 받은 상황이거든. 아, 당시에 뭐 최고위원 나가든지 징계 받든지 뭐 어이가 없는 거죠. 징계를 하려면 징계를 하지 뭐 최고위원을 나가면 징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이승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은 입으로만 팔아먹으면서 네. 한 손에는 또 좌파들의 이념을 쥐고 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줄타기를 하고 있다 보니 네. 좌파들이 더 득세하고 대한민국의 정책력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말로 떠들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실천할 수 있고 그 이념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세력이 우리 광화문에서 네. 주도적으로 다음 지방선거 대선에서 활약을 해야지만이 대한민국이 살아나지 않겠냐.
지금의 이 국민의힘에게는 희망이 없다. 대한민국을 지킬 희망이 없고 좌파들한테도 가서 굽신거리고 김정은한테 가서 굽신거리고 그리고 광화문은 이제는 굽신거리는 게 아니라 아는 척이 아니라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네. 인사도 안 하고 오히려 적이 돼 버리는 거죠. 네. 예, 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 거지 진정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다. 지금 보수 우파의 문제가 바로 거기서 나오고 있다. 광화문이 왜 무시를 당하냐. 바로 좌파들의 이러한 선전선동에 이용당해서 광화문이 구구다. 저희가 뭐 사람 죽였습니까? 뭐 어디 가서 뭐 폭탄 던졌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화문을 멀리하고 그리고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의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구구로 몰아붙이는 네. 그게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다. 지금의 그리고 한동훈 세력이다. 이거를 이번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고 싸우고 우리 내부로부터의 싸움에서 이겨야지만이 그 다음까지 나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순서를 살짝 바꿔서 지금은 이승만과 박정희 같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광화문과 5대 유튜브가 이승만과 박정희 같은 이 일을 우리가 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왜? 끝난 거예요. 대한민국 끝난 거예요. 192석으로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이건 반드시 이거는 북한으로 연방제로 넘어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타령만 해서는 안 되니까 해결을 돼야 돼. 이승만과 박정희처럼 해결을 해야죠. 시대적으로.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5.16 군사혁명 이걸 잠깐 한번 들어보고 이야 난 이거 이 박정희를 연구하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방송실 5.16 군사혁명. 이야 이 박정희가 대단한 사람이라 이 내공이 저런 종류의 사람이 오늘 시대는 없단 말이야. 결단력이 있었고요. 네. 또 시대의 문제를 정확히 예측을 했죠. 네. 사실은 저때 한국 사회에 이 백수 그 먹물들 빼놓고 네. 가장 엘리트층이 군인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일본군에 갔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렇죠. 식민지 조선에서 당시에 식민지의 지식인들조차도 언제 해방될지 모르고 그렇죠. 일부만 뭐 만주 상하이에서 일부만 독립운동하는 척했지 그 사람들도 반 백수 비슷했어요. 맞아. 그런 상황에서 당시에 네. 일제 식민지에서 신분 상승을 유일하게 하는 방법이 일본군 장교로 가는 것입니다. 네. 장교로 간 게 아니라 만주에서 1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엘리트 계층이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이제 식민지가 망하고 해방이 되니까 이제 이 한국군으로 들어와서 네. 국방수비대에서 이제 했는데 사실은 쿠데타 할 때 이 사람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일인데 동원된 병력이 한 2,00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오기로 했던 사람 0.5%. 중에 거의 안 왔어요. 0.5% 네. 그래. 그래서 대부분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네. 문제는데 네. 워낙 그 장면 정부가 겁이 많고 무능해서 맞아. 쿠데타 났다니까 수녀원에 도망가가 며칠 숨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절로 저 혁명이 된 거예요. 총대만 매니까. 참나. 그런데 이제 혁명을 하고 난 이후에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요.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여순 반란, 대구 폭동, 저 제주 4.3 이런 것들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일제 시대 때부터 한국 사람들의 이 정신이에요. 맞아요. 공산주의적인 의식이 굉장히 맞아, 많습니다. 맞아. 다 해방 때도요. 한 국민의 30%는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혁명을 하면서 반공을 국시로 하겠다라고 해서 정면으로 이 반공 또 우방과의 연대 그걸 통한 경제적인 이 성취 그래서 북한을 능가하겠다고 혁명 공약을 아주 그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적시를 했어요. 그런 걸로 보면 시대를 앞서가는 위대한 선지자였다. 네. 우리 고 박사님. 혁명 공약 보면서 뭘 느껴집니까? 저 박정희 대통령이 네. 최고의 의장으로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성공을 하고 그 이후 18년 동안 네. 김일성과 체제경쟁에서 마침내 승리하거든요. 이거죠. 그러니까 좌파 김일성 집단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아, 그렇죠. 왜냐하면 남노당에 갔다 와서. 예, 그러니까. 예. 어. 그리고 그 셋째 형인 박상희가 남로당의 그 고위 간부였잖아요. 총살당해 죽었잖아요. 저기 대구 반란에서. 대구 10월 폭동. 폭동 때 네. 현장에서 현장에 죽었어요. 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좌파를 잘 아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좌파가 어느 점이 강점이고 어느 점이 약점인지까지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정희가 그 권력을 잡은 직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태성이를 내려보내잖아요. 그렇지, 김일성과 맞아요. 그 당시 북한의 차관급인데 네. 그 박상희의 가장 가까운 친구. 그렇죠. 이 사람을 박정희가 끝내 한 번 보지도 않습니다. 한 번 만나고 나서 얘기라도 들어보고 뭐 재판에 할 수도 있었지만 네. 그 당시에는 미국이 자신을 그 사상적으로 의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나면 함정에 빠진다. 그래서 만나지도 않고 재판해서 사형됐죠. 사형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아주 투철하게 그 김일성과의 체제 경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완성을 거둡니다, 사실. 우리가 박정희 18년 동안에 김일성과의 체제 경쟁에서 압도적으로 우리가 승리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 정치 혼란을 겪잖아요. 80년에 서울의 봄 시절에도 5.18이라는 혼란을 겪게 되고 그렇죠. 또 7년 있다가 87년 6월에도 혼란을 겪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 박정희 대통령이 김일성을 완전히 압도하지 않았다면 북한이 그때 어떤 형태로든 개입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일성이가 죽기 전에 그런 이 남한 사회의 혼란 시기에 직접 6.25처럼 다시 밀고 내려가지 못한 거가 천추의 한이다 그랬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참. 예. 그러니까 그 김일성이가 그런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든 그 체제 경쟁에서의 완전한 승리 이걸 박정희 대통령이 이끌어낸 거고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김일성 집단과 공산주의를 철저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체제 경쟁의 관점에서 기획하고 준비했다.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이 박사님. 네. 그 박정희 그 형님이 총살당해 죽었잖아요. 근데 장례식에 갔다가 이 빨갱이 목사 이 영천제일교회 그 이재복한테 이게 남노당의 5인방인데 무력부장인데 이놈한테 장례식에서 포섭을 당해서 결국은 여순 반란 사건의 뒤에 주모자로 박정희가 체포가 돼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백선엽 그 만주 군관학교 네. 선배지 않습니까? 백선엽이가 이승만한테 3일을 설득을 했어요. 박정희는 죽이면 안 된다. 박정희를 죽이면 군대 안에 남노당이 누군지를 찾아낼 길이 없다. 그러니까 박정희를 살려야 골라낼 수 있다. 3일을 설득해서 백선엽 때문에 사실은 박정희가 살아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박정희는 한번 남노당에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한단 말이에요. 이제 빨갱이들에 대해서. 네. 그런데 이게 역사를 보면요. 역사의 변곡점이 항상 보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전향해서 와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버리거든요. 네. 그 이번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 5.16 혁명공약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서 박사님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적을 너무 잘 알고 그렇지. 빨갱이를 너무 잘 알고 그다음에 빨갱이들의 점령당한 당시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네. 통찰을 해서 네. 이걸 이제 부셔야 되겠다고 바꿨는데 지금 상황은요. 이 저 집권 세력이라든가 집권 여당이 네. 적을 잘 모르고 적을 우리 쪽으로 오면은 우리 편이 되는 줄 알아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좌파를 데려오면은 우파가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파는 플러스 정치를 하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우파 가지고 한계가 있으니 좌파 비스무리한 사람 데려와서 이걸 파이를 키우자 그러는데 그거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 빨갱이를 꿰뚫었는데 지금의 국힘당 지도부라든가 윤석열 대통령 주변은 윤석열 대통령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변이 받쳐주죠. 모르니까 데려오면 된다고 그래서 이게 사고가 나는 게 한동훈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좌파 비스름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김경률이고 하문경이고 누구든 간에 전향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하하. 안 하고 아.
이 합쳐버리는 거예요. 이거 문제네. 살짝 그냥 위장만 하고 나는 좌파가 이러이러한 점이 저거에서 나는 우파로 전향했다. 네.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로 전향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같이 하자야. 네. 생각은 빨갱이로 그대로 있는데 하하. 빨갱이 중에서 문재인이 좀 잘못한 거고 네. 빨갱이 중에서 조국이 잘못한 거지. 네. 빨갱이가 나쁜 건 아니다. 네. 사회주의가 나쁜 건 아니다. 네. 이런 거야. 사회주의를 문재인이 잘못한 거지 사회주의는 좋은 거다. 네. 이렇게 하는데 우파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극진히 모셔서 공천도 주고 자문위원으로 하니까 한동훈은 새빨간 사람은 아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변이 우리도 이제 정광훈 목사하고 같이 네.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염색이 되잖아요. 세뇌가 좀 되잖아요. 이게 주변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한동훈이는 주변이 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염색이 좀 됐다. 세뇌가 돼서 나도 모르게 좌파가 좀 영입해야 우리가 좀 커지겠구나 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게 쏘갔다고 저는 좋게 해석하면 네. 쏘갔다. 네. 아니면 통찰력이 없는 바보다.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고 그냥 누르면 똥인지 누르면 된장인지 아는데 그걸 맛을 봐야 알아요. 딱 냄새 맡아보면 딱 아는데 네. 딱 모르니까 지도자감은 아니래서 지금 불행한 역사를 겪고 있다. 자, 이제 신혜식 대표님. 오늘날은 예. 이승만과 박정희 같은 사람이 없어. 안 보여.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혁명 공약을 보면서 느낀 건 박정희 대통령이 네. 사회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제적 문제 그리고 이념의 문제에 대해서 통찰을 하고 혁명을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말씀하셨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하고 네. 그때 상황은 북한보다 우리가 못 살았고 그거는 뭐 외교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가 북한에 밀렸던 게 너무나 분명한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이 공산주의에 물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정의롭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대 상황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환상을 가질 수뿐이 없었습니다. 경험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아주 완벽한 이념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평등하게 살 수 있고 네. 누구나 분배의 공평성을 가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은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 너무나 적절했고 때문에 대한민국의 남쪽에서도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이 많았던 거죠. 그거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이런 풍요함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그리고 그 시대 상황에 맞았던 선택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나쁘다, 빨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시대를 살아봤냐 네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거를 제대로 느끼고 지금처럼 발전돼서 우리가 맞아요. 풍요로운 사회를 살았기 때문에 북한이 멸망한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위대성을 알지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거든요. 맞아요. 전 오히려 그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야 이거 너무 부패하지 않았냐. 너무 자본주의적인 또 그리고 일부 특정인들이 권력을 누리는 부분에 대해서 실망했고 거기에 대한 분노로 젊은이다운 분노가 아니었었겠냐. 그래서 저는 그거를 빨갱이냐 아니면은 뭐 자유민주주의자나 이렇게 분할할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상황에 맞았던 박정희 대통령의 건전한 생각이었다. 전 그렇게 봅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와서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선택이 악의적이었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네. 그래서 혁명 공약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네.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이후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인식하고 갔다 이것이 왔지. 나가야 될 맞지. 방향인지를 맞지. 깨달았는지가 나오는 게 맞지. 단지 혁명 공약이 아니라 첫 번째 보면 반국을 국시로 삼는다. 맞아요. 즉 이념적인 부분에 있어서 바로 잡았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맞아요. 그 다음에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맞아요.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에 대한 자유연대를 강화시킨다는 게 딱 드러나거든요. 정확했어.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부패 구조를 바로잡겠다. 세 번째. 네 번째가 기하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겠다. 에휴. 이것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거고. 네. 다섯 번째. 민족의 수건인 통일을 위해서 전진하겠다. 네.
그리고 6번째, 우리는 이와 같은 과업이 달성되면은 제자리로 돌아가겠다. 네. 이걸 보게 되면요, 혁명이라는 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오한 철학적 개념 속에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나온 혁명이었다. 단순하게 내가 권력을 쟁취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부분이 아니었었다. 네. 박정희 대통령의 고민은 아주 심오했고 그 고민은 정말 목숨을 건 투쟁이었다. 그것이 경제 발전으로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근데 이 좌파 새끼들이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빨갱이였다. 그거도 알았냐? 살아보지도 않은 놈들이. 또 친일파라 그래요. 그렇죠. 일제 시대에 살아보지도 않은 놈들이 친일파라 그러고 기가 막혀. 왜 해방 이후에 그 치열한 이념 전쟁 속에서 있지도 않았던 놈들이 그걸 가지고 마음대로 재단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참 위기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어봤지 않습니까? 맛있는 고기도 먹어봤고 정말 아름다운 풍경도 봤고 이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꾸로 정말 썩은 고기를 먹으려고 하고 네. 강냉이로 죽을 써서 먹으려고 하는 놈들이 지금 국회 안에 드글드글 하고 있다는 거. 죽음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국회. 그게 여야가 다 같다는 거죠. 이렇게 참 슬픈 현실에서 우리 광화문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더 강력하게 우리 광화문 투쟁을 이어나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너무너무 빨리 시간이 가기 때문에 두 번째 제목으로 넘어가서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 정당의 당 대표 선거가 아주 그냥 치열하게 지금 드디어 붙었는데 지금 국민의힘 정당의 후보로 나온 4명, 4명이 다 보면은 한국의 근대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에. 모르니까 헛소리 하는 것 같아요. 황장수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네. 그 사람들 보면 네. 4명이 다 서울대 나왔잖아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네. 학교 다닐 때 네. 공통적으로 보면 네. 그렇게 그 사람들 다니던 시대에 데모하고 사회개혁을 위해서 고생들 많이 했는데 그 4명 다 데모 한 번도 안 한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들이야. 한 사람 있으면 오세요. 내가 사갈게. 원실에서. 데모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간혹 제가 학교 다닐 때 비슷한 또래인데 아, 딱 보면 네. 다들 데모에도 도서관에 가서 딱 공부만 하고 끝나면 집에 딱 가던 애들이 있었어요. 네. 딱 그런 애들이요. 근데 여기서 한마디 내가 우리 지금 솔직히 좀 찌질하다고 치부했던 애들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학교에서 데모도 해보고 또 학교 전에 대학 다닐 때 미팅도 해보고 그리고 또 친구들하고 관계에서 눈물도 흘려보고 이렇게 해야 세상을 보는 사회적 시각이 형성됩니다. 학교에서 네.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학교에서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사회성이 결여된 공부만 하는 찌질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자신 개인적으로는 각종 뭐 변호사가 되고 또 뭐 검사가 되고 하면서 성공했을지는 몰라도요. 네. 또 저 사람들 보면 서인은 법조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윤상현이만 다르지만 그렇지. 그 사람도 뭐 저기 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난 거고. 그래서 저 4명이 기본적으로 현대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어 있고 뭐가 문제구나 하는 인식 자체가 결여돼 있고 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는데도 결여돼 있어요. 자기의 살아온 사회적 경험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윤 대통령도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보수를 공부하는 척 흉내내서 일하니까 야당들이 맨날 유튜브 본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기본적 지적 수준은 뛰어날지 몰라도 사회적 인식 수준은 굉장히 저열해서 현 사회에서 보수가 뭘 해야 되는가를 모르고 지난 대선에 한동훈이 같은 경우에는 좌파들한테서도 거기서 주류가 되지 못하고 비주류가 되어가지고 요 보수요 저는 뉴라이트라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때리치고 놀라면 나처럼 민주당에서 탈당해가지고 일찌감치 나와야지. 저는 잠깐 들어갔다가 바로 탈당해가 나왔어요. 근데 뒤늦게서 거기서 다 배제된 삼류들이 좌파 삼류들이 나와가지고 뉴라이트를 하면서 이제 한동훈이한테 달라붙어가지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회적 가치를 받아들인 거죠. 한동훈이가. 한동훈이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보면 용인 그 화성시청에 네. 그 중국 조선족들이 시장실을 들어가겠다 하고 이렇게 말리는 공무원을 4명을 팼어요. 그래서 그 영상도 돌아다니는데 굉장히 심하게 팼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전번에 아리셀 그 리튬 배터리 공장에 불났을 때
거기에 그 죽은 사람들 23명인데 그 중에 대부분이 조선족이죠. 아, 근데 그렇구나. 그 사람들의 직계 좀비속,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친인척 지인까지 아, 우리 만주에서는 이 가족 관계가 깊다면서 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화성시청이 비용이 불과 한 열흘 조금 넘었는데 6천만 원이 나왔답니다. 숙식 비용만. 아하. 식당하고 뭐 호텔 잡아서 살아있는데 이러다가는 나중에 그 리튬 배터리 회사에 구상권 청구도 못 하겠다. 그래서 직계 좀비속이나 형제 자매를 빼고 나머지 분들은 네. 이제 그 아, 돌아가시라. 어제까지만 해주겠다. 친인척이나 지인들은 그래서 숙식을 제공할 수 없다 하니까 달라들어서 팼어요. 근데 그 뒤에 민노총하고 좌파 그 세월호 붙었던 애들이 다 있어요. 자, 단원 파출소 안산의 소장이 그 분향소를 차리니까 허가 받았냐니까 허가 안 받았대. 그래서 분향소는 국가를 위해서 좀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한테 차리는 거 아니냐 하니까 그 소장을 갖다가 시끌벅적하게 만들어가 언론에 흘려서 경기 남부경찰청이 사과했어요. 어허. 자, 여기에 한동훈의 책임이라는 거. 저기에 가서 일한 사람들요. 전부 불법 파견 근로고 이 고용 허가 특례를 받지 않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근로했어요. 작년에 한동훈이가 12만 명의 비숙련 노동자를 데려왔고 아. 떠들썩하게 자기 공이라고 전라도 다니면서 떠들었잖아요. 법무장관 할 때. 네. 그리고 올해는 16만 5천 명. 이야. 두 해에 30만 명 가량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자, 저 사람이 얼마나 사회적 인식이 없었으면 이런 일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 4명이서 그 문자 가지고 쌈박질하고 자빠진 꼬라지를 보면 솔직히 말하면 저것들이 어디 서울대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그 기득권 사회에서 인정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솔직히 완전히 이 세상을 저것끼리만 기득권 사회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산 것들이 어떻게 국민 서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중에 누가 돼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자, 고 박사님. 저 중국에서 만약에 저런 화재 사건이 일어났으면 저 이번에 완 그 피해자들 가족들이 저런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이제 못된 것만 금방 배워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 국민의힘 정당에 이제 후보 4명이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사실 이거 이끌어갈 수 있는 체질이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지금. 우리 저 황장수 대표 말씀이 뭐 전체적으로 공감이 가는데 그런데 저는 4명 중에 원희룡은 조금 다르다 그런 생각을 좀 원희룡은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어릴 때 해요. 예. 학원도 못 다녔거든. 그렇죠. 제주도에서. 그 집이 밑바닥에. 저 중문에 있는 그 산골인데 그 저 아버지가 장로님이잖아. 예, 뭐 가장 일찍 기독교를 받아들인 집안이고 그리고 그때 아주 저 소농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런 데서 지금 원희룡이 이제 그때 한 4살 땐가 그 리어카에 다리가 끼는 바람에 그 발가락이 완전히 절단 지경이 됐는데 그걸 제대로 고칠 만한 병원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장애가 생겨서 군대에도 못 가거든요. 아. 그 발가락에 그런 장애 때문에 군대를 못 갔다는 것이 늘 좀 마음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육체적으로 극복한다고 마라톤을 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지금 마라톤을 뭐 여러 번 완주를 하고 하여튼 뭐 사람은 참 그런 면에서 보면 독한 사람이죠. 아니 저 흑수저는 맞기는 맞아. 예, 그 흑수저예요. 흑수저고 네. 또 대학 다닐 때도 공부는 거의 안 하고 데모만 하고 그래요? 그야말로 데모만 했어요. 데모만 하고 노동운동 아니 수석으로 들어간 사람이 데모만 하면 예, 되겠어. 아니 그 데모만 했어요. 그리고 노동운동을 하고 어. 그러다가 이제 그 이걸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겠냐 해서 갑자기 딱 접고 사시 시험을 봐서 6개월 만에 수석이 된 거예요. 참 천재는 천재야. 다른 사람들 뭐 몇 년 해도 안 되는 거를. 그리고 나서 검사 생활을 딱 5년 하고 또 그만둬요. 왜 그러냐면
검사해갖고 부산에 그 저 조폭 때려잡고 마약 때려잡는 일을 했는데 그때마다 현장에 나갔다 그래요. 아, 판사 안 하고 검사했구나. 예. 아, 근데 그렇게 맨날 도둑놈 강도 잡아봤자 이게 세상이 바뀌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룰 메이커가 돼야지 룰 테이커가 돼서 백날 고생해봤자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 때문에 룰 메이커는 입법자니까 해서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들 그 당시에 이 김대중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때 그 데모했으니까. 서울대 출신 중에는 원희룡이하고 김민서이가 제일 거론이 많이 됐는데 원희룡이는 맨날 데모하고 노동운동을 해서 김대중이 쪽에 갈 거다. 김민석이는 뭐 저 서울 그 저 깍쟁이처럼 생겨가지고 네. 아마 그 이해창 쪽으로 갈 거다 그랬어요. 근데 거꾸로 갔어요. 아, 거꾸로 갔는데 이제 원희룡이가 그때 이해창 총재의 영입제의에 그 응해서 한 말이 이거예요. 이게 아. 사실은 그 전향선언과 비슷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나라는 좌우 양쪽으로 균형 있게 그 세력이 발전해야 되는데 이 보수 쪽이 좀 너무 지나치게 협소하고 좀 낡아서 그 보수를 혁신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내가 보수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 이전에는 저 노동운동한 좌파 성향의 정치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그런데 내가 정치 입문을 하면서는 보수를 개혁하고 혁신하기 위해서 내가 보수의 몸을 지금부터 담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그 후로 25년 동안 이 사람이 당에서 보수 혁신을 위해서 맨날 혁신하자 하니까 비주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주류로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혁신위원장을 주로 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는 그래서 4명의 후보들 중에서는 원희룡이가 그런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하고 좀 그 경로나 이 결이 좀 많이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저는 이번에 당 대표가 될 사람은 딱 두 가지 미션이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여러 개 없어요. 딱 두 가지 미션. 하나는 대통령 지켜야 돼요. 아, 대통령. 우리가 8년 전에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호호가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 뺏기고 보니까는 싸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무너진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호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무조건 지켜놔야 돼. 무조건 지켜야 돼요. 윤석열 정부가 자유파 정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니, 북한으로 넘어가 버려요. 네, 그러니까요. 예, 윤석열 잃어버리면. 대통령을 무조건 지켜야 돼. 근데 이제 지키는데 두 우리도 번째는 이걸 지키려면 국민의힘 독자적인 힘만으로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저는 저 종북주사파들이 곧 촛불 들고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광화문을 점령하려고. 거의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종북주사파들이 광화문 들고 촛불 들고 광화문에 나올 때 맞짱 뜰 수 있냐 국민의힘이 잽이도 안 될 거라고요. 겁이 나서 나설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되면 국민의힘이 우리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과 손잡고 같이 싸워줘야 돼요. 우리는 그럴 용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식으로 판을 짤 수 있는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과 함께 손잡고라도 대통령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도로는 스케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돼요. 아. 제가 보기에 넷 중에 원희룡이 유일합니다. 근데 나한테 전화도 안 오는데 아직. 아 이거 뭐 전화해서 뭐예요? 아니 이심전심이지 뭐. 그 뭐 저 당선된 뒤에 이제 올라가려는가 보다. 그 이제 이 시대 흐름과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은 제가 평소에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합니까? 우리 이병구 대표랑 전화 통화합니까? 맞아. 무슨 우리가 뭐 저 시나리오가 있어요, 원고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맞아요. 그냥 4시에 모여 갖고서 이러고 하는 거잖아요. 원래 천재들이니까. 하여튼 저는 그래서 이번 이 탄핵이 임박했다. 좌파들이 촛불 들고 곧 나온다. 네. 이걸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되고 4명 중에서는 원희룡이 제일 그 기준, 그 미션에 가깝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봉규 박사님. 네. 그 열 받아서 말이야. 저 당 대표들 저거 다 쓸어내버리고
대표님이 그냥 당 대표로 나가는 아유, 게 이거 제일 낫지 않습니까? 어? 그뭐 그릇도 안 되고. 아니 요즘 그 아니, 전 그릇도 안 되고 그럴 뭐 의향도 없고요. 가발을 하나 사서 쓰셨으면 좋겠다. 가발 얘기를 하고 내가 한 뚜껑이냐? 한 뚜껑 열리네. 아니 그래서 모자란 가발로. 내가 이제 물어보면은 정말 이 사람들은 내가 볼 때에 제일 부족한 게 뭐냐? 대한민국이 왜 생겼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 그러게요. 사람들이. 예. 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처음에 윤석열 신드롬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 광화문이 윤석열을 지지했지 않습니까? 맞죠. 그때 무슨 기대가 있었냐면 네. 이 문재인 뭐 조국 이재명 뭐 이런 이 흉악한 놈들을 뭔가 해결해줄 깡다구. 한 달 안에 깜빡 넣을 줄 알았지. 아 그렇죠. 네, 그걸 한 기대했어요. 그렇지. 아 저 사람밖에 없다. 네, 네. 그래서 신드롬이 일어난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했는데 그거에 이제 미흡해서 우리가 좀 실망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면 안 돼서 아직까지 우리가 지지하고 있는데 그렇지. 지금의 당 대표는요. 첫째, 저는 두 가지 고성국 박사 좋은 주문했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주문하는데 첫째는요. 아까 윤석열의 그 깡다구를 기대했듯이 저는 건달기가 있다고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윤석열에게 건달기가 있다고 우리가 봤어요. 이제 이거 뭐 술도 잘 먹는 데다가 뭐 폼도 막 이러고 죄송하지만요. 엎었고 이 윤석열은요. 사법고시 9번 떨어진 것이 네. 전화위복이야. 그러니까요. 거기서 인생 공부를 한 거야. 그나마 조금. 그나마, 맞아요. 근데 이제 네. 우리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네. 우리 이제 여기 5명 중에서 네. 그래도 정광훈 목사님께서 제일 그 건달기가 있거든요. 아니 목사가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좋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인간사에 이 눈비도 좀 맞고 단맛 쓴맛도 좀 알고 그건 알아요. 통찰력이 있고 그건 맞아요. 용기 낼 때 진짜 감옥 갈 각오로 용기도 화끈하게 내고 3번 갔다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깜빡. 이런 건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걸 우리가 기대했는데 조금은 못 미치지만 우리가 여전히 지켜줘야 하고. 근데 그 옆에 간신배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요. 아니 근데 그것까지도 쳐내야 돼. 쳐내야 돼. 근데 지금 4명 중에서 가장 건달기가 있는 사람은 저는 원희룡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원희룡의 측근들 친구 중에 측근이 있어요. 2명을 제가 실제로 원희룡이가 건달기가 있어요? 있어요. 오. 측근 2명 제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잘 안 알려진 사람이에요. 근데 아주 핵심 측근 2명인데 둘 다 제가 잘 아는 동생들이에요. 건달기 있는 애들이에요. 반건달 같은 애들인데 아니 물론 스마트합니다. 스마트하고 의리 있고. 근데 나라를 위해서 진짜 죽으라면 죽는 신유까지 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국힘당이 예를 들어서 원희룡이가 돼야 된다고 해서 이제 자기 친구지만 이렇게 뭉쳤는데 그런 예를 들어서 한동훈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안 보여요. 다른 사람 주변에도. 그러니까 그런 면에 첫째고 두 번째는 원희룡 자체도 건달기가 좀 있어요. 공부를 잘했지만 어렸을 때 고생해서 그런지 약간 그게 있어요. 체구가 작아서 그렇지 깡다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4명 중에서 3명이 부정선거를 때려잡겠다고 나왔는데 가장 강력한 이 언어를 구사한 사람이 원희룡이에요. 한동훈만큼만 부정선거 아무 얘기 안 했고 나머지 3명은 다 얘기했어요. 아니, 좋은 데로 안 가고 저기 저 이재명하고 붙으러 싸우러 가는 걸 보면 끼가 있어. 있어요. 근데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워딩이 가장 강력하게 구체적으로 원희룡이가 뭐 특검이라고 특검 얘기도 나왔고요. 뭐 윤상현도 나왔지만 특검 얘기라든가 청문회 얘기라든가 아주 구체적으로 짚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때려잡을 수 있고 심지어는 홍수환 형님도 얘기했지만 야 선거하면 뭐하냐? 선관위가 관리하는데 그거 다 답이 나와 있어? 그거 뭐하러 전당대회 하냐? 선관위한테 맡겼는데 이렇게 우리가 못 믿잖아요 선관위를. 이거 제도 개선이라도 끌어내고 수사라도 이끌어낼 사람은 저는 원희룡이가 적임자다. 그러니까 두 가지면 부정선거와 싸우는데 넷 중에서 가장 적임자이고 두 번째는 건달기. 이 깡다구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당대표로는 적임자다. 이렇게. 아니 신혜식 대표. 여기도 건달기 있어요. 신혜식 대표님이 저기 최고위원으로 그때 들어가려고 한번 신청을 했었잖아요. 근데 왜 국민의힘 저놈들은 신혜식을 왜 그렇게 겁먹어요? 저놈들이 왜 그럴까? 저를 겁먹은 게 아니라 국민의힘은 이 제야 이 광화문 세력에 대한
견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 자신들의 어떤 밥그릇이라 그럴까 이권을 뺏어간다. 경쟁자로 보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저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우리 자리를 차지할 거라는 불안감이 그 안에 배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위험하면 또 힘들면 찾게 되고 이게 참 국민의힘과 이 보수 애국세력의 딜레마예요. 가까이 하면 좋은데 가까이 할 때마다 광화문은 소외받고 천대받고 괄시받고 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위험하면 달려가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인데 이번 전당대회를 좀 보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누가 되느냐 이렇게 딱 보면은 사실은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까지 참 그래도 광화문하고는 참 이렇게 끈끈한 사람들이에요. 연설하는 거 보면은요. 나경원 참 잘합니다. 그래요? 윤상현 의원 많이 늘었어요. 탄핵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탄핵 때 저 단상에 올라오려고 차 연설 시켜주십시오 막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연설 많이 하셔갖고 아주 연설 잘하시고 역시 광화문에서 굴러야 돼요. 그래야 연설을 잘하는데 원희룡 후보는 아무래도 광화문에 좀 덜 나왔죠. 예, 제주도 지사 하시고 있던 시절이다 보니까. 맞아. 쭉 보니까 저는 뭐 누구 하나 이렇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누굴 더 띄워주고 싶지도 않은데 다만 지금 원희룡 후보는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 있다, 거기에 가 있다, 이런 게 이제 깊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 부분으로 좀 함께 가주는 것이 맞다. 저는 솔직히 저는 뭐 원희룡을 방송에서 지지하고 찍으라고 하지만 누가 된들 윤상현, 나경원, 원희룡 다 그래도 지금의 광화문 세력과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을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은 어쨌건 굳이 선택한다면 현재는 원희룡처럼 보이고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은 거는 한동훈이 이게 지금 너무 심각한 문제가 오늘 터졌어요. 뭐요? 예. 바로 이 여론 조성팀 운영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저기 예, 뭐 이거는 경인선이네. 이건 지금 한동훈 특검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한동훈 특검과 관련해서 자녀 입시 문제는 이거 밝히기 좀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지금 미국에 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밝히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뭐 한마디로 이제 이미지에 타격은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고발 사주 문제와 관련해서도 뭐 한동훈까지 가더라도 한동훈이 지금 포렌식을 해서 휴대폰에서 뭐 분명하게 드러난 게 없거든요. 다만 다 정황일 뿐이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민주당이 한동훈의 이미지를 깎고 그거와 윤석열 대통령하고 연결시켜서 공격하려고 하는 정치적 진짜 야비한 특검인데 지금 터진 한동훈의 여론팀 그 공작이랄까 여론팀 운영은 지금 장해찬이라고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 오늘 전 최고위원이죠. 오늘 그 내용을 아예 그냥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거는 누가 봐도 일단 정치 중립 의무 위반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그런 걸 시킵니까?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인데 심지어는 오늘 그래 자신이 공무원을 통해서도 그런 그 지시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직권 남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업무 방해가 되는데 그 댓글 내용을 올렸어요. 충격적이게도.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마지막엔 또 뭐가 들어가 있냐. 자신이 비례대표 10번을 받을 수 있게 여론 조성을 해달라. 야, 이렇게 되면 또 선거 개입까지 터져요. 그건 경인선하고 똑같은데. 그렇죠. 드루킹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당대표가 되더라도 깜빵이 예약돼 있어요, 이건. 증거가 나와 있게. 그러니까 지금, 장해찬이가 낸 그 댓글은, 지금 오늘 그 증거로 내민 거는 실제로 실명이 있다는 거고, 자기가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관련자들의 휴대폰을 압수해서 포렌식 하면은 다 나올 수뿐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지. 너무나 명백하게 돼 버렸어요, 이게. 빼도 박도 못 하는 상황이 돼 버렸고 중간에 공무원이 있고 아무리 부인을 해도 한동훈이는 제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죠.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뿐이 없는 와. 상황이다. 그러면 한동훈을 뽑는 순간에 특검에다가 지금 이 댓글팀 운영, 예, 정치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들어올 겁니다. 이거는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경찰도 하겠지만 고위공직자가 직접 할 수도 있는 거죠, 직권으로. 이재명처럼 재판 받아 다녀야 되네. 자, 그러니까 이 참 웃기긴 해. 대통령은 탄핵 가고 당대표는 깜빵 가고 그러니까 한동훈 때문에 대통령과 갈등으로 무너지는 상황이 아니라 오늘 장해찬의 폭로로 인해서 아하. 그냥 보수가 괴멸되는 겁니다. 큰일 났네. 국민이 봤을 때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올라가는데 당대표 깜빵에 간다? 아. 그것도 여론 조작으로 김경수가 그것 때문에 들어갔는데 이야. 이렇게 되면요. 진짜 국민의힘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과거에 그 돈봉투 사건은요, 이게 잽도 안 되고, 차떼기 사건도 잽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이게 선거를 해봐야 뭐든지 다 드러나요. 드러나는데 자 황장수 소장님. 예. 황장수 소장님은 서울대 나오셨잖아요. 예. 근데 서울대 나온 사람들을 왜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왜 그러세요? 솔직히 말하면 같은 동문인데. 저는 서울대가 없어져야 된다 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아니 본인이 서울대 나왔어요. 저는 서울대 간판으로 한 번도 먹고 산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서울대 빚을 전 것도 없고 네. 솔직히 말하면 네. 학생들을 하여금 네. 이 사회에 네. 엘리트로서 도움이 되도록 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네. 굉장히 이기적이고 네. 또 어떻게 보면 뺀질뺀질하게 네. 자신만을 위해 살도록 하면서 삶의 철학을 네.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주입시켜주는 분위기가 없어요. 네.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행태를 우리 가족 중에도 서울대 출신 많은데 예. 확실히 걔들은 보면은 용기가 없어. 용기를 그렇죠. 없고. 네, 용기가 자, 없고. 그 아까 박정희 대통령이 네. 실패하면 총살 당할 건데 그렇죠. 그걸 갖다가 그런 배짱이 있어야 할 때 되거든. 네. 그건 어떻게 보면 내가 나라를 한번 바꾸어서 이걸 갖다가 변화시켜 보겠다. 그렇죠. 자기 목숨하고 바꾼. 자기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니 예. 박태준 자네를 내가 혁명동지에서 빼놓은 이유는 자네한테 맡기려고. 저는 정치를 하려고 하면 예. 그런 정도의 각오로 정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음. 그러지 않으면요, 나라를 주머니는 정치의 근처에 얼씬거리면 안 된다고. 자, 진짜 질문은 이제 진짜 질문이 뭐냐면 그래도 또 현실은 현실이니까 이 4명 중에 한 명은 될 거란 말이에요. 예, 되겠죠. 이재명하고 싸우는데 누가 제일 유리할 것 같아요? 이재명하고 일단 싸우는. 원희룡이가 쌓아봤으니까 아. 제일 원수를 졌죠. 아, 그래서 뭐 지금 보수 전체에 원희룡을 미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윤 대통령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확실하게 원희룡이 똑바로 처신해야 될 부분이 있죠. 이 보수가요, 솔직히 말하면 도와주고 이 길거리 아스팔트 보수가 뒤통수 맞고 도와주고 뒤통수 맞고 이게 몇 번째입니까? 지난번에요, 목사님 우리 자유통일당에 네, 부정선거도 문제지만은 네, 총선을 앞두고 생겼던 언론의 이 공작, 예? 이 공작이 저는 과연 보수 진영하고 무관할 건가? 난 무관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자유통일당 찍는 사람 중에 민주당 찍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 좌파 공작이 아니라고 봐요. 왜 그게 딱 총선 말미에 일어나서 한 3, 40만 표를 날려버렸어요. 마치 돈 받아먹고 사람 꼽아넣는 그런 정당처럼 만들었잖아요. 그러다가 그 뒤에 조용해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공작들이 자행되는 부분에 저는 기득권 보수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4명 중에서 누가 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4명 중에 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이 아스팔트 보수와 손을 잡고 나라를 지켜가겠는가를 선언해야 돼요. 선언 안 하면 내 놈 다 똑같은 놈이에요. 자, 눈치 본다고 목사님한테는 밤에 전화하고 뭐 밤에 오고 이런 놈들 필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솔직히 말하면 그놈이 그놈이에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저끼리 뭐 누가 되든지 해서 쌈박질해서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정권을 지켜야 좌파 자경화가 안 된다. 난 그건 동의를 해요. 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자기 부부가 이지경까지 둘이서 다 만들어 와놓고 끝없이 우리 보고 지켜달라고 우리는 뭐 천민입니까? 맨날 그 노가다로만 가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 부부부터 과연 그 비겁한 국민의힘의 108명의 의원을 믿고 버틸 것인가? 아니면
정말 자경화를 반대하는 아스팔트 애국자들을 믿고 버틸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하고 네. 이제 그 문제에서 당당하게 나와야죠. 지난번 총선 치니까 이재명한테 사람 넣어가지고 네. 부부끼리 골프 치자. 그 사람입니까? 참나. 자, 고 박사님. 네. 현실은 현실이니까 저 이재명하고 누가 제일 잘 싸울 것 같아요? 여기 당 대표들. 그 잘 싸울 뿐만 아니라 이겨야 네. 되잖아요. 네, 이겨야지. 그래서 저는 원희룡이 넷 중에서는 제일 낫다고 생각해요. 제일 낫다 그래요? 예. 어. 그런데 이게 이재명이랑 싸워서 이긴다는 거는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이재명이를 감옥에 집어넣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감옥에 못 집어넣었을 때 3년 후 대선에서 이기는 거. 이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우선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감옥에 집어넣는 싸움을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해야죠. 근데 감옥에 집어넣는 것은 당 대표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할 일입니다. 그 이 한동훈이하고 이원석이가 아주 사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참나. 2년 전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절대적인 그 염원을 안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그거 하라고 법무부 장관 파격적으로 승진 그 임명하고 총장 임명해 줬잖아요. 그렇지. 이 두 사람이 지난 2년 동안에 문재인이 손끝도 못 댔어요. 안 됐어요. 안 돼. 이재명이 손도 안 댔어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체제 네. 그리고 이제 이원석이 곧 이제 나가고 새로 검찰총장이 누가 되건 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네. 이후에 상당히 빠르게 지금 속도감 있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침 이 종북 주사파 이재명 세력이 검찰을 아예 공중분해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검찰이 가만히 있을 검찰도 지금 분기탱천에서 나오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객관적 상황을 잘 그 활용을 해서 우선 이재명이 집어넣는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 먼저 해야 된다. 그럼 당 대표가 할 일은 아니다. 그거는 원내 대표하고 그 저 검찰총장이 할 일이고 그럼 당 대표는 뭐냐? 감옥 보내기 전에 먼저 탄핵당하는 걸 막아야 돼요. 지금 탄핵을 먼저 당할지 감옥을 먼저 보낼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것들이 108명 중에 8명만 꼬시면 내일이라도 탄핵 국회 의결해서 대통령 직무정지부터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임박해 있는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라고 하는 게 지금 새로 당대표가 될 사람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요. 이 사람이 이걸 하면은 가장 그 유능한 대표가 되는 거고 아무리 무슨 저 일을 많이 해도 이거 못하면은 그야말로 모든 그 이 책임을 져야 될 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유리해? 저는 그 점에서는 원희룡이가 제일 낫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요. 이게 이제 저는 진정성의 문제로 이 문제를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4명의 후보 중에 윤석열에 대해서 진정성이 누가 있느냐. 이게요. 2년 전에 경선 끝나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 후보가 된 다음에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네. 홍준표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유승민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다시 경선했던 사람들한테 다 도와달라고 안 했겠습니까? 그러겠지. 유일하게 원희룡만 백의종군하다시피 도와줬어요. 그것도 직급 낮춰서 본부장으로 갔어요. 경선했던 후보가 선대위원장 가는 거지. 그랬구나. 그걸 실무 책임자인 본부장으로 누가 갑니까? 원희룡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하고 국토부 장관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양평 고속도로 갖고 백자 선언하면서 초유의 그 전면전을 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는 원희룡은 다른 건 몰라도 윤석열을 지켜야 한다.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한다. 거기에 자신의 모든 정치 생명이 달려있다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는 사람. 네. 그러니까 원희룡은 다른 선택의 카드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비로소 그 과정에서 원희룡의 대권 구도가 열리는 사람이에요. 네. 운명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원희룡이 현재 종북주사파와 투쟁해서 가장 잘 싸울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뒤에 들어오신 그 시청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 지금 대한민국을 뒤에서 움직이는 실세 5대 유튜브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 각자 개인들이 대단하신 분인데 이 한자리에 모이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범규 대표님. 네.
저 이재명하고 싸우는데 누가 제일 유리할 것 같아요? 뭐 지금도 네. 중론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아. 원희룡으로 모아지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최선의 선택이 있고, 예.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 차선.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최악을 피하는 선택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만은 안 된다. 그래서 차악을 그러니까 저는 이번 당대표 선거는 최선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훌륭한 지도자다 하는 거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윤석열 정부가 미리 무너지면 임기 전에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임기까지는 최소한 보장해주고 그러면 그 사이에는 원희룡이가 됐든 아니면 뭐 제3의 이재명을 잡아넣는 뭐 영웅도 나올지도 모릅니다. 누가 됐든 우리가 야구에서도 보면 마무리 투수도 있고 중간 릴리프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 요번에는 마무리가 될지 중간 릴리프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을 택하는 심정, 최악은 피하는 심정. 최악이라는 건 이제 말 안 해도 나와 있죠. 그렇죠. 뚜껑 일단 나와 있으니까 네. 뚜껑 열리면 안 되는 사람은 피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에서 우리가 봐서 윤석열 정부를 가장 강력하게 지킬 수 있고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 사람. 그럼 이제 이게 모아지는데 원희룡 쪽으로. 네. 근데 원희룡이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려면 이제 화끈하게 해줘야 돼요. 이 그동안에 이제 원래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를 그동안에 하면서 조금씩 진보되는 것 같아요. 뭐 좀 깡다고도 조금 진보되는 거 같고 네. 정치 감각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시대에는 그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시대는 이승만이나 박정희의 버금가는 진짜 걸출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는 다 잊어버려라. 당신이 무슨 뭐 사법고시 수석을 하고 무슨 뭐 그거 다 하나도 그 도움되는 일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서 망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깡다구를 못 낸 것도 있어요. 내가 1등인데 이것 때문에 여태가 인생 잘못 살아온 것도 있어요. 조금 비겁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진짜 이승만 박정희를 연구하고 거기에 버금가는 용기, 죽을 까고 난 여기서 죽겠다. 이거를 하고 하면은 이제 그 뒤에 뭐 대권 주자도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이 차선이라든가 최악은 피하는 차악이라도 선택하는 원희룡인데 원희룡인 명심해라. 여기서 뭐 또 당 대표가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우파가 이렇게 지지해줬다고 해서 그냥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선거 공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짜 목숨 건 이 다시 한번 태어나는 각오를 좀 해달라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네. 신혜식 대표님. 누가 이재명하고 누가 제일 잘 싸울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이제 저는 거꾸로 누가 제일 못 싸울까를 보면은 답이 딱 나옵니다. 예. 한동훈은요 일단 특검에 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끝난 다음에 대통령하고 밥도 안 먹었어요.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전화해서 밥 먹자고 한 사람이 누구냐? 진중권이에요. 아니 지금 진중권한테 전화해서 그것도 너무 미안하다. 한번 시간 내서 밥을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중권이가 그쪽으로 붙었구나. 아니,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은 한동훈의 상황은 진중권이고. 예. 그렇구나. 자, 좌파에게 먼저 사과하고 기대고 정책적으로도 좌파에게 약점이 잡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이제 여론 선동과 관련된 이 팀 이걸 계속 공격을 하게 되면 한동훈이는요 이재명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재명과 협조해야 돼요. 깜빵 가기 싫으면. 근데 그걸 모르는 우파들이 있다는 거죠. 한심하게. 그래서 가장 잘 싸우는 것보다 가장 못 싸울 수뿐이 없는 사람이 지금 당대표가 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불행이자 현실이다. 누구를 우리가 선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여론조사 1등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50%가 넘는다. 나경원이는 12%, 원희룡이 10%,
윤상현이 2%다 합친 거를 보다도 한동훈이가 높다. 50 몇 프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도? 예. 어. 여론조사가 뭐 어쨌건 뭐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를 떠나서 말이죠. 그 여론조사는 저 일반 이거 민주당까지 다 합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 여론조사하고 국민의 지지층 여론조사를 하는데 국민의 지지층은 더 높습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야, 이거 참 큰일이다. 누가 제일 잘 싸울 것인가, 이 시국을 타개할 것인가를 뽑는 게 아니라 누가 제일 이재명과 협조하고 국민의힘을 망쳐먹을 사람을 뽑냐라는 선거가 돼버렸으니 우리 우파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이 얼마나 지금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는지를 보는 것 같다. 정말 슬픈 선거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그럼 누가 제일 잘 싸울 것인가? 저는 또 이것도 하나 또 좀 달리 봐서 누가 광화문과 관계 회복을 시킬 수 있는가? 싸우기 위해서는 동지들을 모아야 되는데 맨날 지네들이 싸운다는 거죠. 광화문은 맨날 필요할 때만 와갖고 니네들 뭐 광화문 지켜줘, 힘들면 같이 뭐 동지처럼 해줘. 자기네들 좋아지면 적이고 정광훈 목사님 아가리 닥쳐라. 아 이건 진짜 국민의힘 어디 아닙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직접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폄하하고 김기현 때. 네. 그래서 저는 누가 이재명하고 싸울 것도 중요하고 그건 당연한 거지만 네. 누가 광화문과의 관계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냐.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지켜봤어요. 그래서 연설할 때 정책 공약에 도대체 보수우파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냐 봤는데 딱 한 명만 얘기했어요. 원희룡만 얘기했어요. 보수우파의 관계를 지금처럼 놔두면 안 된다. 관계 회복해야 된다. 그게 맥입니다. 싸우는데 전투하는데 병사들 없이 어떻게 싸우냐 이거예요. 광화문에 저기 촛불 들고 나오는데 국민의힘 100명 나가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지난 탄핵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당원들 모여라 해봐야 겨우 5,000명 모입니다. 그것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근데 그거 갖고 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관계 회복에 원희룡이 그만큼 얘기를 했고 또 이번 선거에 대해서는 정말 맥을 정확하게 우리 당원들 국민의힘 지지층이 알아야 되는 게 한동훈이 뽑는 순간 그냥 보수 우파는 손들고 이해찬이 말대로 20년간 아니 50년간 그냥 민주당에게 정권 넘겨줄 생각하고 뽑아야 됩니다. 이번엔 거꾸로 우리 이 박사님부터. 네. 근데 왜 그 김경률하고 특별히 또 이번에 뭐 진중권 이 사람들하고 왜 헤어지지 못할까요, 한동훈이가? 저희 우리 지금 4명이 정광훈 목사님하고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 우린 절대로 못 헤어지지. 그러니까 왜 그렇겠어요? 그거는 이념이 같고 가치관이 같고 다 전체가 같은. 피가 땡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맞아. 가끔 밥도 사주시고 하니까 이게 야, 밥은 내 친구가 더 많이 사줘. 아니 그게 이제 네. 이게 코드가 맞는다고 그러죠. 네. 왜 같이 있으면 편하고 같이 뭔가 행동을 같이 해야 되겠고 네. 뭐 의리가 용소숨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 똑같아요. 네. 우리 5명이 뭉친 거하고 네. 김경률, 하문경, 한동훈, 그다음에 진중권, 네. 그다음에 그 비서실장 안에 누구냐? 김영동인가 뭐. 김영동. 그 무리는 5명, 6명이 만나면 아주 편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코드가 같고 피가 같은 거죠. 네. 근데 이번 선거는 저는 전화위복으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한동훈이가 당 대표가 되면 네. 잘 된 게 이제 국민들 보수들이 정신 차리고 국힘당과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유 미워도 다시 한번 이제 그만해. 이제 국힘당 여기서 사요나라 아디오스 끝내는 거고 오히려 잘 됐다. 끝내고 한동훈이가 안 되고 원희룡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이가 끝납니다. 아하. 이제 여기서 만약에 당 대표 한동훈이 안 되면 한동훈과 함께 그 좌파 비스무리한 정치 세력이 여기서 끝나버려요. 민주당으로 가겠지. 민주당 가든 안 가든 아주 우파에서 어지럽히지 않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되든 안 되든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 광화문 세력으로 봤을 때는 뭐 어떻게 보면 저 꽃놀이 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 박사님. 네. 왜 못 헤어져요? 김경률하고 저기 진중권하고 우리 왜 못 헤어져요? 예, 이봉규 대표가 아주 재밌게 우리 목사님과 우리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하셨는데 네.
저는 뭐 그 비유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거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 목사님이나 저희 우리 5대 유튜브들은 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가치 동맹이에요. 그런데 이 가치 동맹이니까 목사님이 우리한테 밥 안 사줘도 우리는 모여요. 그렇지. 뭐 또 개인적으로 뭐 그 가끔 좀 서운한 밥 게 사준 있어도, 적도 별로 없어. 서운한 게 있어도 네. 우리 국민이 원하고 나라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모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각자 열심히 자기 영역에서 그렇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 싸우다가도 그렇지. 필요하면 광화문에서 모이고 이렇게 너하라에서 모이고 모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가치 연맹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가치 동맹을. 그 저는 한동훈이가 무슨 이념이 있는 자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념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념이 없는 자들이고 진중권이나 뭐 김경률이나 장동혁이나 김영덕이가 무슨 경향성은 좀 있는 것 같아. 좌파 경향성, 뭐 친중 경향성 또는 이해관계. 나는 완전히 좌파로 보이는데. 그 제가 보기에 얼치기 좌파들이에요. 얼치기 맞아요. 좌파예요. 예, 그 진짜 좌파는 지금도 그 수면 하에서 압력하지 저렇게 내대고 관종들처럼 자꾸 이름 올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얼치기 좌파들이고요. 그러니까 저자들과 한동훈이는 이해관계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이념으로 묶여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해관계로 묶여 있는데 계속 데리고 가려 그러면 자꾸 뭘 사줘야 돼. 밥도 사주고 뭐 술도 같이 먹어야 되고 뭐 이해관계로 뭐 자꾸 해줘야 돼. 그런데 한동훈이가 그걸 잘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지가 술도 못 먹는다. 저는 체질적으로 알코올 분해 효소가 없습니다. 술 마시면 저는 죽어요. 그래요? 그렇지만 술자리는 제가 에이, 하지 그런 않습니다. 큰 인물이 안 되겠다. 아니, 뭐 저는 작은 인물도 못 아니, 나는 목사만 아니면 나는 완전히 1차, 2차, 3차까지 가고 저는 그냥 그러는데 말이야. 목표가 소박해요. 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아예 술을 마시면 죽지만 술자리는 제가 좋아하거든요. 이게 관계니까. 근데 한동훈이는 전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는 이념으로 묶인 것도 아니고 이해관계로 묶인 것 같은데 이해관계로 묶이기 위한 스킨십도 잘 안 해. 그러니까 저것들이 각자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중권이는 필요할 때까지만 한동훈이 이용해 먹는 거고 김경률이는 필요할 때까지만 한동훈이랑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장동혁이나 김형동이나 언제든지 이거 아니다 싶으면 다시 돌아설 자들입니다. 그것은 한동훈이가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한동훈이도 언제든지 이자들하고 돌아설 그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좀 봐요. 그래서 사실은 별거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데 근데 왜 이게 세게 보이냐? 저는 여기서 진짜 심각한 문제 제기하고 싶은데요. 이 우리나라 조중동이 문제예요. 맞아요. 이것들이 밤의 대통령이었다가 이제는 낮의 대통령까지도 해. 내가 오죽하면 자유일보를 만들었겠어요. 아니, 한 달에 5억씩 들어가면서. 지금 정말 보세요. 한동훈이를 조중동에서 띄워주지 않으면 저게 왜 뜹니까? 참 기가 무슨 막혀. 실체가 있어서 뜨냐고요. 기가 막혀. 아무것도 아니거든. 기가 막혀요. 예? 아니 진중권이나 김경률이 같은 그 정치 백수들이 한두 마디 하는 게 왜 맨날 뉴스가 돼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이건 조중동이가 한동훈 세력하고 손잡고 지금 뭔가 판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서 그래요. 예전에 이준석이 띄우듯이. 그러니까 이 조중동이 밤의 대통령에서 낮의 대통령까지 다 해쳐먹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 조중동이 특히 조선을 보세요. 참. 4월 12일, 4월 10날 선거 끝났죠. 4월 12일에 조선일보의 최고 논객이라는 양상훈이가 뭐라고 쓴지 아세요? 칼럼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문제의 시작이다, 끝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총선 참패 직후에 조선일보의 양상훈이가 그렇게 칼럼을 딱 쓰면 이 선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말아먹었다 이거 주장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한동훈이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야. 당연히 한동훈이 책임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책임이고 그때부터 윤석열 책임론이 국민의힘에서 쫙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조중동이 문제야. 네, 그래서 사실은 별 것도 아니고 허접한 것들인데 조중동과의 그 깊은 커넥션 때문에 지금 저렇게 허장성세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 그 실체는 얼마 안 있으면 곧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중에서는 진중권하고 또 김경률하고 그래도 제일 가까운 사람이
황정수 소장님 같은데 안 그래요 혹시? 가까운 게 아니라 네. 진중권이는 저하고 네. 2012년 그 네. 대선 그 안철수 토론에서 예, 그때 뭐 수백만 명이 봤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사막류의 토론이라고 그때 네. 이제 안철수 아. 검증을 했는데 예, 제가 그 안철수 딸이 미국에 호화 유학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진중권이가 예. 내 딸 아닌데요 이러면서 중간에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아니 나는 사이가 통한 줄 알았더니 진중권 씨 아니구나.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제가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런데 이 양반이 네. 얼마나 당적을 바꿨는가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야 또 그런 민노당 게 입당 탈당, 진보신당 입당 민노당에 네. 천천히 한번 얘기해봐요. 정의당 입당 탈당. 정의당에 예, 얼마 전에 또 녹색 정의당도 또 입당했다가 세상에. 그리고 지금 유호정이라고 옛날 정의당 출신 희한한 여자 하나 있었죠. 네. 지금 그 이번에 그 누구야 이준석이 당에 네네네네네. 떨어졌어요. 어. 유호정이 그 후원회장입니다. 카하. 그러니까 아. 진중권이가 네. 이 좌파 내부에서 그 주사파 이런 쪽에 이 아니에요. 유학을 갔다 와 놓으니까. 네. 그러니까 좌파 내부에서 진중권이가 항상 이 마이너한데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2012년에는 자기도 주류로 한 가보겠다고 네. 문재인 대선 때 아. 자기가 소속된 그 이 정의당을 그때 보니까 그때는 진보신당이네 아. 탈당을 하고 어허. 공개적으로 집회 현장에서 유세 현장에서 네. 지지를 선언했어요. 어허. 그랬는데 문재인 되고 나서는 또 어. 좀 주사파들은 진중권이를 안 좋아하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또 소외됐어요. 어허.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때 검찰총장이 이제 자기하고 같은 동양 대학에 조국 마누라가 있었잖아요. 어. 그러니까 조국 마누라하고 진중권이하고 같이 교수를 하고 있었어요. 아하. 그래서 윤석열이가 이제 조국을 수사를 하니까 딸 문제로. 그러니까 진중권이가 윤석열 편에 섰지요. 그래가지고 윤석열 정권으로 바뀔 때 이제 이번 둘이 보면 김건희 그분하고 둘이 통화 많이 했지 않았겠어요? 그러지. 그래서 윤 정권 들어서서 진중권이가 한국 최고의 언론 권력이 됐죠. 차하. 진중권이가 아마 방구를 끼도 진중권 씨 방구 끼셨습니다 하고 언론이 소개할 만큼 진중권이의 농담도 다 기가 소개하고 있어요. 막히네 정말. 그러면서 이 올해 이 정권 들어가지고 이 진중권이가 아마 자기 인생의 최고 짭짤한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차. 이제 그러다가 윤석열이 이제 맛이 좀 가다 싶으니까 갈아타야죠 또. 하하. 그러니까 몸은 좌파에 두고 이 권력의 갈아타기를 지금 이제 한동훈한테 갈아탄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교수나 제대로 하지. 어차피 그거. 좌파에 붙어서는 진중권이가 할로가 없거든요. 그 진중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싶은 그렇지 게 순서가 됐어요. 진중권의 이 시민사회 활동, 정치 활동은 안티 조선으로 시작합니다. 안티 조선 운동을 하는 농객이었어요. 아. 조선일보는 이 안티 조선이 정말 껄끄러운 자신의 구독자를 감소시키고 네. 이미지를 쇠락시키는 그런 운동이었기 때문에 조선일보는 안티 조선을 굉장히 신경 쓰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왔고 진중권은 그 중심에 있었거든요. 근데 조선일보가 이제 안티조선이라는 그 이제 구시대적인 운동이 이제 쇠락기에 접어들면서 동시에 진중권을 영입합니다. 진중권을 이제 조선일보에 종종 농객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또 코멘트를 따기도 하면서 이제 콜라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안티조선마저도 우리 편에 섰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일보가 띄우기 시작한 것이 바로 뉴라이트를 띄웁니다. 보수는 올드하다. 새롭게 나가야 된다. 그때 바로 또 영입해서 띄워줬던 게 바로 신지호였고. 예. 그리고 이제 MB 정권 들어오면서 야 이거 재미를 좀 봤다 해서 적극적으로 좌파 주장들을 조선일보가 담기 시작하고 그 중심에 진중권이가 뜨고 그러면서 진중권이가 언론 중심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 조선일보가 길을 열어줬다. 근데 지금 조선일보가 저는 고성국 박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 한동훈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한동훈을 지속적으로 미루면서 이번 총선에서 조선일보는 세석의 의석을 가져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의도 연구원을 갖다 장악했단 말이죠. 정보의 보고입니다. 여의도 연구원은 정보와 국회의원까지 다 장악을 했어요.
그런데 한동훈을 밀어주고 있죠. 조선일보 생각은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정권 재창출, 아이 무슨 말이야. 그건 박근혜 탄핵으로 가장 득본 집단이 어디냐? 조선일보입니다, 여러분들. 뭐 시청자 여러분들 탄핵 때 조선일보의 TV조선의 이 부흥기, 야 이거 뭐 거의 JTBC와 맞먹을 정도로 부흥을 했고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JTBC는 몰락했고 TV조선은 엄청 떴습니다. 뉴스 시청률 1위였으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저는 그래서 야 이게 조선일보가 한동훈을 통해서 정권을 재창출하려고 하는 목표가 아니라 한동훈을 통해서 윤석열 탄핵을 시키고 다시 야당으로 돌아가서 야당의 목소리를 내면서 박근혜 탄핵 때와 같은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의 호황을 다시 한번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 뭐 언론이야 야당지가 훨씬 좋습니다. JTBC 문재인 정권에 폭망했죠. 조선일보가 더 잘 나가고 지금 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오니까 JTBC가 조금 살아나고 TV조선이 좀 죽어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살아남는 방식은 보수를 이용해서 살아남는데 과거에는 보수의 막강한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유지했고 지금은 그게 아니라 야당지로서 짭짤한 이득을 누리고자 결국 조선일보는 윤석열 탄핵으로 가서 판을 뒤집으려고 한다. 이 판을 뒤집어야지만이 조선일보가 활력이 생긴다. 전 그래서 조선일보의 한동훈 띄우기는 결국 보수 멸망, 자신들만 살아남겠다. 니네들이 죽든 말든 그런 아주 저열한 꼼수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실제로 TV조선이나 조선일보의 고위 간부층에서는 우리 판을 뒤집어야 된다. 이 판 갖고는 우리 신문이 유지돼 갈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아주 팽배하다는 제보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당대표 되는 순간 탄핵 플러스 보수 멸망, 조선일보 20년 야당지 만들어서 조선일보 배만 불릴 것이다. 조중동 배만 불릴 것이다. 이거 우리 우파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조선일보가 밤의 대통령이 아니라 조선일보는 이제 대통령이라는 어떤 그런 거창한 말보다 밤의 깡패가 됐다고 그럴까요? 윤락업소가 된 것 같아요. 꼭 하는 짓거리가. 자, 저기 다시 황경수 대표님. 지금 현재 이게 국민의힘 정당의 또 대표들이 각자가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저 토론하는 거 보셨죠? 뭐 저는 별로 시덥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 분석이 안 받습니다. 틀어놓고 딴 거 했어요.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아예 자극적인 거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